네, 107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실무시험 문제와 문제 5번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 자료면을 이용하여 2023년도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자료 또는 불론 자료를 무시하고 부가치세 신고서 외의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 자, 이 문제는 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작성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가급적 화면을 좀 크게 띄우시고요.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말까지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부가치세 신고서 자료를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전자승계안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있죠. 6억에 부가세 별도니까 6천이죠. 자, 얘는 어디에? 1번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있는데 6,600이 부가세 포함이죠. 포함이란 말은 6천에 600이다 그 얘기인데요. 얘는 신용카드니까 어디에? 매출의 과세 중에서 신용카드 3번에다가 6천에 600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금 영수증 발급분 과세 매출액인데 부가세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같은 라인에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기존에 6천과 600이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자, 얘도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러면 330이니까 300에 30이죠. 그럼 300에 30을 여기다가 엎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 300을 엎어버리니까 6300이고 당연히 여기는 630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중국에다가 직수출한 금액이 있죠. 그럼 얘는 뭐다? 예, 당연히 매출의 수출이죠. 그쵸? 영세. 근데 이게 40만 위안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 우리가 곱할 거냐? 자, 어디에다가? 쌤이 수출 신고 이런 절대로 보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무조건 뭐다? 원칙은 선적일인데 선적일 이전에 혹시나 환가했다면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했죠? 결국은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무슨 날? 빠른 날. 빠른 날은 얘가 빠르죠. 그럼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70이죠. 그러면은 40만 위안에 170 곱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40만 위안에 170 하면은 네, 6,800이 나와요. 그럼 6,800을 어디에다가? 영세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죠. 영세 중에서도 어디에? 직수출은 세운기한서 발행 안 하니까 기타에다가 6,8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소멸시효 완성 외상물 주금은 1,100이 있는데요.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다? 그렇죠.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세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세공제 어디에? 여기 가감에다가 8번에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얼마? 1,100이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 중에서 얼마만? 부가세 100만원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만원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0만원 넣으시면 안 되죠. 그 이유는 그렇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세 가지 누가 있었죠? 장대하,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을 빼는 게 아니에요. 세금 빼더라도 과세 표준은 가만히 놔두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원만 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00만원까지를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입력도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매출자료 입력은 다 끝났고요. 이제 매입자료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운기한서 수취분 매입액이 있는데 모두 일반 매입액이네요. 공가율 얼마? 4억에 4천. 그러면 일단 매입세액이니까 세운기한서 수취분 일반 매입 10번에다가 4억에 4천을 일단 먼저 적어요. 그렇죠? 자, 매입은 부가세까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밑에를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접대 물품 관련 매입액 공가액은 800에 세액은 80이죠. 자,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재고 자산의 구입액입니다. 그러면 4억의 4천 중에서 800에 80만원만큼은 접대비로 쓴 거니까
접대비는 세액공제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차피 이 금액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빼면 안 돼요. 공제가 안 되는 건 어디에서?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서 여기에 50번 라인 여기서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800에 80을 한 번 더 중복으로 빼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불공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원기한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데 공고가액이 500에 50이죠. 자, 그럼 얘는 뭐다?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12번 라인으로 가야 되겠죠.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어디에? 오른쪽에 12번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 명세에 가셔가지고 어디에? 세운기한서를 아무튼 수취한 거니까 세운기한서로 가야 되겠죠. 38번 여기에다가 얼마를 500에 50을 입력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예정신고 때 누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가산세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가산세는 맨 마지막에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입 자료에 대한 입력도 다 끝이 났고요. 자, 이제 기타 자료에 대해서 볼 건데 기타 자료에 보니까 매출 자료 중에서 전자세원기한서를 지연 발급한 게 있답니다. 얼마? 2,300에 130.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얘도 가산세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가산세는 어떻게 구한다? 자, 지연 발급 가산세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1%. 즉, 어느 금액에? 이 금액 2,300의 1%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산세로 가셔가지고 클릭 세원기한세 지연 발급 보이죠? 여기 62번에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방금 보았던 2,300 여기다가 2,300을 넣고 여기에 1%를 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얼마? 엔터 치면 23만원이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자, 두 번째 부가치세 신고는 신고기한 내 당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답니다. 우리 전자신고하면은 얼마? 만원만큼 세액공제 받는 거 알고 있죠? 언제? 확정신고 시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만원만큼은 나중에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 여기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뭐 항상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어떤 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 구해야 되겠죠? 자, 결론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왜 없을까요? 자, 우리가 누락을 하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주로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가 이거 두 개잖아요. 물론 영세를 누락하게 되면 영세도 있겠죠. 근데 얘는 어디에? 미납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누락한 매출세액은 0이죠. 근데 누락한 매입세액만 있죠. 그쵸? 그럼 누락한 매입세액을 뺐을 때 이 금액이 뭐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납세액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만 가산세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 시간부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해확정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용 및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일단 정산하는 건 알고 있죠. 안분계산. 근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도 있으니까 그것도 입력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자료 볼 건데 매출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 대해서 세원기한서를 수차한 부분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이제 세원기한서가 보이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원기한서가 보이는데 솔직히 이 두 개의 자료는요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때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확실히 과세사업으로 간 거고 얘는 확실히 면사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얘들은 공통매입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공통매입색은 누구일까? 결국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세원계한수를 수치했지만 얘들은 전부 다 뭐다? 과세사업으로 쓰이고 얘들은 면세사업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확실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면세사업으로 간 거는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다가 넣어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넣으면 된다? 자, 부속명세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을 하시고 지금은 1기입니까? 네, 2기 확정이죠. 자, 2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단 10월에서 12월까지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면세사업에 썼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면세사업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 5천만원과 500만원 매수는 3장 이걸 여기에다가 적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장에 500만원에 5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끝이 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3번과 4번을 보시면서 뭐다 이제 안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확정이니까 정산해야 되겠죠? 그럼 정산은 여기에다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곳을 작성해 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건 끝났고요. 정산하러 가겠습니다. 자, 산식은 항상 1번이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총공통 매입세액이 얼마가 있죠? 문제 보세요. 네, 1,500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1,500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면세와 이제 과세 사업에 대한 전체 총공급가액을 구하셔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을 넣어서 면세 비율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총공급가액은 얼마일까요? 자, 일단 1번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의 총공급가액이 7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2기 동안에 과세 면세 6억이란 얘기죠. 그 중에 면세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6억을 놓고 면세는 그 중에서 1억 5천이다. 이래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비율이 25%니까 결국은 공통매입세액 1,500 중에서 25%는 면세로 썼으니까 면세로 들어간 375만 원만큼은 공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나 우리가 예정신고 때 여기에서 뭐다? 안분했을 수도 있겠죠. 안분해가지고 예정신고 때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그 세액이 있다면 걔는 어디에? 여기에서 빼줘야 되겠죠? 자, 그 세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4번에 나와 있네요.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 매입세액이 25가 있었죠. 그럼 25만원만큼은 공제 안 받았으니까 기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빼고 그럼 나머지만 이제 추가로 뭐다? 350을 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과 그 다음에 이제 정산 내역이 같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좀 주의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다 했으니까 ESC 빨리 나오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은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끝이 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가 안 나와있다 그쵸? 이번에는 부가치세가 1번과 2번으로 끝이네요. 그쵸? 원래 앞에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신고하는 거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두 개만 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원천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5번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이현민 씨의 3월분 급여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3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상황신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후 미환급세액은 42만원이다. 자, 이거 어디에 입력되는지 알고 있죠? 잠시 후에 입력할 거고요. 자, 유의사항을 볼 건데 수당 등록과 공장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서 입력을 하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월정 여부와 정기부정기 여부는 무시한다. 이거는 건드지 말라는 얘기죠. 무시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이현민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하지 않겠다. 자, 두 번째 급여 명세와 급여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3월 급여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일단은 수당에 대해 가지고
과세이냐 비과세이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급과 상여는 무조건 과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자, 식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로소득 비과세 기억나시죠? 자, 크게 5가지 어떻게 외운다? 야식은 뭐라고요? 자연유기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 보조비, 그 다음에 육아수당. 가장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5개를 외우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비과세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중복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식대부터 볼 건데요. 야식은 자연육이니까 야간 근로수당, 식은 식대, 자연육,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 보조비는 없고요. 육아수당도 없습니다. 그럼 이 세 개는 일단 뭐다? 비과세인 것이 확정이 되겠죠. 자, 월차 수당은 여러분들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세가 기본급 상여 월차가 나왔고 비과세는 뭐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이 나왔는데 이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중복으로 주게 되면 뭐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도 누구만? 생산직 근로자만 되는 거죠. 사무직은 안 돼요. 그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직전 연도의 적급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식대부터 보겠습니다. 당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밥을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다? 식대는 비과세 확정입니다. 만약에 식사를 제공한다면, 즉 밥을 준다면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별도 신용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별도로 정산 안 하니까 뭐다? 이때는 그냥 비과세 확정이죠. 만약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내교통비 같은 이런 기름값들을 별도로 정산해 주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인데 이현민 사원의 기본급은 매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매월 동일하다는 얘기는 월정액 급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월정액 급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연도에 뭐가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이현민 씨는 생산직까지는 좋았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쌤, 기본급이 매월 동일하니까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 아닙니까? 아니죠. 왜? 여기 기본급은요 210만 원이 아니고 260이라 되어 있죠. 그쵸? 그럼 21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260이니까 얘를 충족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다? 야간 근로수당은 아무리 생산직이라 할지라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그래서 비과세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이 두 가지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볼 건데, 자, 어디에? 원천징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급여자료 입력에 가야 되는 거니까 급여자료 입력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당 공제부터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먼저 수당부터 갈 건데요. 기본급과 상여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문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누구죠? 식대죠. 자, 식대는 여기 있으니까 비과세를 그대로 끌어올리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였죠? 그대로 끌어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근로수당인데, 자, 야간 근로수당은 여기에 있죠. 맞죠? 얘를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근데 쌤,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2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넘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과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과세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야간 근로수당은요, 그냥 비과세 그대로 놓으세요. 대신에 얘를 과세로 만들어 주려면요, 얘는 어떻게 된다? 메인 화면에 사원 등록 있죠? 클릭. 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사원 이름이 누구예요? 이현민이죠. 그럼 이현민의 기본 인적사항에서
생산직 등 여부 있죠. 자, 얘는 그대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연장근로 비과세 있죠. 그쵸? 근데 이현민 씨는 연장근로 비과세가 아니죠. 왜냐면은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현민 씨는 여기 있는 이 연장근로 비과세는 어떻게 한다?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풀어 놓아 있으면은요, 여기에 아무리 뭐다? 예, 비과세라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과세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원 등록에서 야간근로 비과세에다가 품안 놓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연장근로 비과세에다가 품안 놓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죠? 월차수당. 자, 월차수당 여기 있네요. 네,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죠. 그럼 여기까지만 사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직책수당을 어떻게 한다? 사용 여부, 여기 보입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풀어 놓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쓸 거니까. 그쵸? 그리고 뭐 정기, 부정기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통상임금 이런 거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요,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차수당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프로 이렇게 놓으시면 된다. 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귀속 연월 언제로 3월달로 가셔가지고, 자, 지급 일자는 언제입니까? 문제를 보니까 3월달에 급여는 언제 준다? 네, 언제? 여기 있죠. 지급일 3월 30일 날 준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3월 31일로 놓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누구? 이현민 씨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쉽죠. 자, 기본급 260, 상여는 60, 그 다음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월차수당 네, 30만원. 자, 국민연금은 그대로 문제 있는 거 뺏기면 돼요. 12만 6천원, 건강보험은 98270. 자, 순서가 이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교양보험료 12580. 그리고 고용보험은 29600. 똑같죠? 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문제 나와 있죠. 자, 문제 있는 세금하고 똑같죠? 자, 똑같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문제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 입력은 끝났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까지 작성하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메인 화면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지금은 3월달이니까 그쵸? 3월달이니까 그쵸? 네, 3월달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 연월은 3월달부터 언제까지? 3월달까지 놓으시고, 자, 3월달에 급여를 언제 줍니까? 3월달에 주고 있죠? 그럼 지급기간도 3월로 놓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3월달에 급여를 4월달에 주게 되면요, 그때는 3344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신고 구분은 그냥 엔터 치면 되고요. 정기신고이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알아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됐죠? 근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저번 달에 미환급된 세액이 있었죠. 그 전월 미환급 세액을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42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2만원까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환급 신청했습니까? 환급 신청 안 했죠? 환급 신청 안 했다면은 그때는 뭐다? 이 자리를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환급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42만원만큼은 아직까지 미환급 상태로 가져가겠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음 달 되면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뭐다? 깎겠다, 그 얘기죠. 그쵸? 네, 다 했습니다.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현시간부로 원천징수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찬 사원의 23년도 기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아래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첫 번째
부양가족 탭을 먼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탭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산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4번의 F2 누르고 강희찬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탭을 먼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가 되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나머지 송은영, 강민호, 강성찬을 봐야 되는데, 자, 얘는 뭐다?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을 파악을 해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 자, 본인부터 볼 건데요. 본인은 무조건 기본 공제가 돼요. 하지만 본인도 뭐다? 추가 공제가 있다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부녀자, 자, 이런 추가 공제가 된다면은 추가 공제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강희찬 씨는 추가로 공제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자, 배우자 송은영. 자, 배우자는 연령 제한은 없죠. 하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죠.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100만 원 넘었으니까 배우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불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강민호. 자, 강민호는 이제 나의 아들인데 9살이죠.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세 이하의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는 되겠죠. 그쵸? 20세 이하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요. 이제 몇 세 이상? 여기 보세요. 8세 이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7세 이상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8세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세 이상이면은 자녀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9살이니까 8세 이상으로서 자녀세 공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근데 민호는 이번 연도에 내가 어떻게 했다? 예, 입양을 했죠. 그럼 입양했기 때문에 얘는 첫째로서 이제 출산 입양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입양 세액 공제는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까지도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첫 입양으로서 이렇게 공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강성찬 동생인데요. 동생도 일단 내가 부양하고 있다면은 공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동생이 연령 제한에서 통과를 못했죠. 왜냐면 20세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쵸? 하지만 비권안에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죠. 참고로 장애인은 뭐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연령 제한은 통과했고, 그러면 뭐다? 소득만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이면은 공제가 되는 거죠. 소득이 아예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도 나에게서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동생이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에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장애인 공제에 가서 장애인 복지법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부양가족 탭을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있는 연말정산 자료는 위에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2023년도 연말정산 입력은 종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가 생겼죠. 원래 이제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기부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입력을 했고, 신용카드도 이제 여기에서 입력을 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이런 탭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 보험료나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연말정산 입력 탭인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이 탭에서 여기에서 보험료와 교육비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탭이 하나씩 다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력을 하나씩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한 번만 보시게 되면은 크게 뭐 번거롭진 않으니까 기존에 그냥 공부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입력하는 위치만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에 대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있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해볼 건데요. 다음은 근로자 본인이 결제하거나 지출한 금액인데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증빙은 웬만한 뭐 특이한 내용이 없는 이상은 모두 국세청 자료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제시가 된 가족들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는 동가족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두 동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입력하기에 앞서 이건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특히 연말정산에서는 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보의, 교기신 이 5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5가지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험료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무조건 있죠. 하지만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둔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볼 건데요. 우리 신용카드는 가급적이면요 맨 마지막에 입력을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끌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가 우선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쵸? 신용카드는 항상보다 후순위예요. 왜? 중복 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입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부터 입력을 하고 카드를 마지막에 쓸게요.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본인의 생명보험료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이고 동생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장애인 보험은 별도로 공제가 되는 거죠. 별도로 이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별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어디서 입력한다? 그렇죠. 부양가족 탭에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여기에서 입력을 했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부양가족 입력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누구입니까? 네, 본인 거죠. 그럼 본인은 강희찬 씨니까 강희찬의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일반 부장성 보험 자료는 국세청이라고 방금 체크했죠. 그럼 일반 부장성 보험에 클릭을 해가지고 F2 누르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장성 보험 일반 돼 있죠. 이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다운받은 거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는 시점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24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보험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밑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장애인 보험은 이제 강성찬 씨니까 강성찬 씨를 클릭을 해서 장애인 전용에다가 F2 누르고 여기에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별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클릭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성찬 씨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동생이니까 장애인 보험 110만 원만큼을 여기에 클릭을 하고 동생,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에서 국세청 클릭한 다음에 F2 그리고 장애인에다가 얼마? 170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찍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자, 본인 배우자 아들 동생이 있는데 일단 의료비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것부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쵸? 다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부터 볼 건데 본인은 270만 원만큼 이제 의료비가 지출되었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60만 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안경은 한도가 있잖아요. 얼마? 50만 원까지 한도죠. 그럼 10만 원 날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270이 아니라 260이에요. 60. 그럼 260을 어떻게 한다? 의료비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F2 자, 본인 강희찬 엔터를 치고 자, 국세청 이제 증빙이었죠. 1번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에 의료기관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의료기관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금액에다가 얼마? 260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이제 배우자. 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배우자는 참고로 여러분들 의료비는 연령 제한이나 소득금액 제한이 없죠. 보험료 같은 경우나 교육비나 기부금은 제한이 있지만 의료비는 제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물론 소득금액 제한에 걸렸지만은 그래도 나한테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0만 원 전액 난임 시술비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F2 누르고 배우자 엔터 국세청장 클릭 그리고 금액은 얼마? 금액은 250이죠? 그럼 25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전액 난임 시술비였기 때문에 난임 여부에 가셔가지고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팁. 왼쪽 하단에 여기. 자, 해당하면은 1번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2번이죠. 근데 얘는 난임 실비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1번 체크하셔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이 있는데, 우리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약은 아니죠. 얘는 치료가 목적이니까 이때의 한약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만원 만큼을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자녀 강민호 더블 클릭을 하고요. 국세청장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120만원. 그쵸? 그리고 동생. 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질병치료 목적으로 제출한 의료비가 있죠. 310만원. 어떻게 하면 된다? 마찬가지 F2 누르고 동생, 형제자매 강성창 불러오고요. 국세청장에 여기에다가 금액은 얼마? 네, 310만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의료비도 이렇게 입력을 다 했고요. 자, 다음 이제 교육비가 있는데, 아들의 초등학교 수업료 50만원이 있죠? 미술학원비도 있고요. 자, 본인 신용카드 사용번호 포함한다. 자, 우리 신용카드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럼 일단 수업료는 공제가 되죠. 근데 미술학원비는 공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요? 우리 미술학원비라든지 이런 학원들은요, 미취학 아동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근데 얘는 초등학교 다니니까 당연히 이거 뭐다? 공제 안 되겠죠. 미취학 아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50만원만큼만 교육비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교육비는 부양가족에서 교육비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강민호 클릭을 하고, 자, 이제 이 부양가족을 클릭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일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국세청이죠? 네, F2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얘는 F2 누르니까 뭐가 안 올라오죠. 왜냐면은 하얀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국세청과 일반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그냥 그대로 교육비 공제받는 금액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얼마? 50만원. 그러면은 이 커서가 여기로 가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를 왜 가는가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자, 밑에 보세요. 왼쪽 밑에. 취약전 아동인지 초중고생인지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럼 얘는 초등학생이니까 몇 번? 2번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초중고 이걸 반드시 여기다가 숫자로 2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자, 기부금은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이 한개가 있는데 모두 당연도에 지출했죠. 자, 어디에 입력한다? 기부금에 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 기부금 입력하는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F2. 본인 거니까 강의찬에다가 더블 클릭.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팁을 보니까 F2 누르래요. 그럼 F2.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얘는 종교단체 기부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네, 종교단체 41번 여기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확인. 자, 기부 내용은 금전으로 주었느냐 물건으로 주었느냐는 얘기인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돈 주었겠죠. 금전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기부처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럼 무시하세요.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공제대상 기부금액 얘만 적으시면 되는데, 얘가 얼마? 120만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120만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 부분은 국세청이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기부금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번 연도에 지출했는데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공제를 받고 나서도 혹시나 공제 못 받은 게 있으면은 이제 2월 공제가 되거든요. 그 2월 공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여기에 기부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요, 이거 순서를 외우세요.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기부금 조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그럼 이게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공제 금액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얘 누르시면은 맨 밑에 이렇게 종교단체 기부금이 드디어 뜬다니까요. 그쵸? 그럼 불러오기 누르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을 반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영합니다. 예. 저장이 완료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은 여기까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은 입력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상자 불러와 가지고 일단은 입력을 해. 그럼 입력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게 끝이 아니고 기부금 조정에 가가지고 첫 번째 공제금액 계산하고, 그쵸? 그 다음에 불러오기 두 번째, 반영 세 번째, 저장 네 번째. 기억하세요. 공제금액 계산, 불러오기, 반영, 저장. 이 순서까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부금까지 입력을 다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다? 신용카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는 본인 카드와 아들의 현금 영수증이 있죠? 그쵸? 근데 신용카드는 원칙, 뭐가 안 된다? 중복공제가 안 됩니다. 그쵸? 하지만 중복공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 첫째, 의료비.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맞죠?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기본 강의 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아니면은요, 나머지는 중복으로 공제가 안 돼요. 자, 본인 거부터 볼게요. 자, 먼저 신용카드에 갈 건데, 클릭. 자, 본인 강의천 나와 있죠? 당연히 국세청 자료 요 위에 칸을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 승계 2,000이 있는데, 재직 중인 파쇄상해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회사의 경비를 내 카드로 걷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경비를 내 카드로 긁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회사에서 공제받는 거지 내가 공제받는 게 아니에요. 왜? 회사에서 이 100만 원만큼을 나한테 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사업용 카드를 쓴 거는요, 공제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100만 원 빼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1,9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의 미술학원비 120만 원과 대중교통 이용에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뭐죠? 공제가 되죠. 쌤,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잖아요. 에이, 학원비는 어디에서? 교육비에서 공제가 안 되었지만 카드를 긁은 거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신용카드에 가셔가지고 이제 입력할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신용카드라 할지라도 만약에 도서 공연비로 사용을 하거나, 여기 도서라 나와 있죠. 도서 공연비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뭐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얘들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신용카드 공제보다 좀 더 높은 율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적으셔야 돼요. 그럼 이때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그쵸? 대중교통 이용액 50만 원만큼은 어디에다가 여기에 먼저 일단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전체 공제받아야 될 금액 1,900에서 50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얼마? 1,850만 원이 되겠죠. 참고로 왜 2,000이 아니에요? 재직 중인 회사의 그 경비로 처리한 100만 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00에서 빼야 되는 거지. 그럼 50을 빼면은 1,850만 원만큼을 어디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자녀의 이제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으로 30만 원 썼고,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10만 원만큼 썼답니다. 쌤, 아까 한약 구입비는 의료비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쵸? 중복공제 안 되지 않습니까? 쌤 얘기했잖아요. 의료비하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하고, 그 다음에 교복을 구입할 때 쓰는 비용이 있죠. 교복 구입비. 이 세 가지는 중복공제가 됩니다. 알고 있죠? 기본 강의 서머리 보셔야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서도 중복으로 공제가 되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액, 얘는 조금 더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중교통은 자녀 강민호의 자, 국세청을 쭉 따라가서 여기 대중교통에다가 어떻게 한다? 10만 원을 별도로 적어요. 조금 더 공제를 준다니까요. 그럼 10만 원을 이제 70에서 뺀 나머지 얼마? 60만 원만큼은 뭐 일반적인 사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네, 일반적인 사용액 현금 영수증란에다가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60만 원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번거로워졌는데 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그 칸의 위치를 잘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다 입력을 다 했죠? 이렇게 해서 현 시간부로 네,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났죠? 이거 그대로 빠져나오면은요, 감점 처리됩니다. 왜? 잘 봐요. 연말정산 입력 가보세요. 여기에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가 전부 다 빨간색 돼 있죠? 왜? 여기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얘를 입력을 다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부양가족 탭 블록 있죠? 이거 무조건 클릭을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결산하고 똑같아요. 연말정산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 모든 입력을 다 마치고 나면은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무조건 뭐다? 이거 눌러야 됩니다. 부양가족 탭 블록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클릭 확인. 그러면 빨간 색깔 색상 다 날아가고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하시면은요, 전부 다 감점 처리돼요. 무섭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다 했으니까 이제 ESC 빠져나오시고 현실환부로 107회 세무2급 네, 실무 부가치세와 원천징수에 관련된 문제는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강의는 이제 이론 문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